네, 11월 증시 마지막 거래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12월 증시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텐데요. 이번 주에 특히나 중요한 글로벌 변수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하나씩 짚어보면서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지난주부터 쭉 이슈들이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12월에 중요한 게 아마 미국의 금리 인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에 네. 결정이 나게 되고요. 또 이번 주에 ECB에서 통화 정책을 통해서 양적 완화를 더 확대할지 이 같은 여부들이 좀 정해질 수 있게 됩니다. 유럽에서는 더 확장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긴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12월 앞으로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지 MTN의 김종현 연구위원과 함께 글로벌 통화 정책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국은 긴축 시작, 유럽은 소폭의 완화, 그다음에 일본은 관망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은 결과물이 거의 나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유럽도 지금 강력한 대책을 취할 수 있을 거다라는 시각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우려가 있지만 실제로 경제 지표의 추이라든지 또 인플레의 움직임이 아직도 굉장히 미미하긴 하지만 분명히 바닥을 치고 돌아서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점에서 또 이 연준위원이 아니라 ECB 내에서 또 지금 완벽하게 좀 의견 통일이 되진 않은 상황이죠. 드라기가 혼자 나와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드라기 혼자만의 결정이 ECB의 모든 것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연준의 결정과는 조금 다르다라고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의장의 영향력, 그러니까 대표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ECB는 작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독일의 뉘앙스나 이런 것들도 잘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ECB가 얼마만큼의 양적 완화를 해주느냐가 핵심 키이긴 합니다만 전체적인 추이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현재 지금 달러 강세 추이도 쉽게 바뀌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이 유럽의 독일 10년물 국채는 점점 또 수익률이 내려가고 있고 반대로 미국의 10년물 국채는 수익률이 점점 올라가면서 이 둘의 격차 커지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이 추이, 그러니까 금리의 변동성과 함께 나타나고 있는 달러 강세 추이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거죠. 만약에 연준이 긴축을 하는 그런 상태로 가고 반대로 ECB는 추가적인 양적 완화를 내놓는다면 현재 추이가 더 바뀔 리가 없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지금의 달러 강세 구도는 쉽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문제는 우리 시장에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ECB가 뭔가 세게 한 방 날려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하겠느냐? 과연 독일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뭔가 이제 드라기 쪽으로 돌아선다고 하더라도 완벽하게 이렇게 뭔가 시장을 밀어줄 수 있을 만큼 충격을 주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논란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재까지 보여주고 있는 뉘앙스는 그렇게 시장에 큰 영향이 없다인데요. ECB의 추가적인 양적 완화의 폭이 혹은 질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아마도 시장의 변동성은 좀 커질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엔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만약에 ECB가 회사채를 산다, 아니면 국채 이상의 다른 채권까지도 매입을 확대한다, 이런 것들이 아마 시장의 충격으로 주어져야 우리 시장이 좀 더 레벨업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ECB의 양적 완화 그 규모와 기간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SDR 편입도 우리 시장에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되고 그렇죠. 있는데요. 네. 얼마만큼 영향력이 있을지 궁금하네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왜냐하면 이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구매력 기준으로 GDP를 보면 이미 중국이 미국을 이기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옆에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도 중국 증시의 시가총액이 일본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머징 국가에 속해 있습니다만 시가총액 기준만으로 놓고 봤을 때는 중국은 이미 선진국 내로 끼어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또 하나 살펴봐야 되는 것은 위안화가 점점 국제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싱가포르, 런던, 대만, 뉴욕 이런 쪽에서 거래되고 있는 위안화 자금들의 전반적인 추이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또 하나 위안화 중국에서 위안화로 이제 결제하는 그런 비중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안화의 국제화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꾸준하게 요구해 왔던 중국의 여러 가지 규제들도 서서히 이제 국제화 시대에 맞게 풀려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물론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교해 본다면 아직도 멀었죠. 그렇지만 점점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중국의 경제가 커지고 있고 또 중국의 통화가 실제로 국제화되고 있는 것이 일부 발견이 되고 있으니까 이게 중화권 경제와 일부 금융시장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부분들이 이미 이제 글로벌화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한계를 느끼고 있는
기존의 통화들 입장에서는 위안화가 참여하는 걸 오히려 반겨하는 그런 입장인 거죠.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중국의 SDR이 편입되게 되면 달러나 유로의 부담은 줄어들게 되는 상황이고요. 영국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별 인출권의 전반적인 부담이 줄어들게 되면서 향후 이제 중국이 추가적인 양적 완화를 해준다면 전 세계 이제 글로벌 유동성이 또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은 아마 적극적으로 원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있을 SDR 편입은 아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것이 이제 우리 시장에 어떤 효과를 줄 것이냐.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중국의 위상이 올라가면서 또 중국 경제의 추가적인 긍정적인 방향 이런 것들을 볼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위안화가 강세로 가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조금 변동성에 탈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SDR 편입이 되면서 중국의 위안화가 국제화되고 그와 관련된 긍정적인 효과가 위안화 직거래를 트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중장기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모든 것이 그렇지만 빛과 그림자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좋은 부분도 있는데 나쁜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국에서 이제 물건을 생산하게 되면 위안화가 장기적으로 강세로 갔을 때 과연 좋은 일일까요? 그만큼 우리 국가들의 상품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중국에 그만큼 우리가 예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에서 만약에 금융 충격이나 이런 것들이 오게 되면 실제로 우리에게는 과거보다 더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부정적인 부분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중립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기대감 자체가 반영된 상황이 별로 없다라는 점에서 만약에 SDR에 편입되게 되면 긍정적인 부분만 먼저 좀 반영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중립에 가깝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금융시장 내에서는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지 않는 이상 여러 번 언급드렸던 것처럼 일부 자금들이 중국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은 충분히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미국과 유럽 그리고 중국에서의 정책적인 변동성, 그에 따른 전망까지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일단 중국에서의 SDR 편입이 성공적으로 된다면 단기적인 효과는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12월 우리 증시를 대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좀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여러 가지 변수들이 이미 충분히 시장에 녹아 있기 때문에 시장의 전체적인 변동성도 아주 크게 키우면서 박스권을 상단을 뚫는다든지 하단을 뚫는다든지 하는 그런 흐름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증권사들도 1950에서 2050 정도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 역시도 그 정도 영역을 뚫을 수 있을 만한 강력한 모멘텀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그 안에서 이제 어떤 종목군들을 골라내느냐가 관건인데 일단은 대형주 쪽에 좀 더 무게를 둬야 되지 않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실제로 국내 증시의 월별 공매도 추이를 놓고 봤을 때 12월 달에 적극적으로 청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기금의 주식을 빌려서 공매도를 했던 사람들이 연간 수익률을 마감하기 위해서 12월 달에 정리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들고 있던 물량도 정리를 해서 수익률을 확정 지을 수도 있겠지만 공매도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정리를 해서 수익을 확정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형주 쪽에 뭔가 긍정적인 이슈가 나타날 가능성 배제할 수가 없고요. 또 하나 이제 살펴봐야 되는 것은 지금 프로그램 순매수인데 작년과 재작년에 프로그램 순매수가 굉장히 많이 연말에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조달 금리 대비 배당 수익률이 거의 0.8배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어서 실제로 돈을 빌려서라도 프로그램 매수를 해서 배당을 받는 것이 이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조건만으로 놓고 보게 되면 올해는 프로그램 매수가 확대될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 9월물, 12월물 스프레드에서 대규모 매도로 롤오버를 냈던 외국인들이 이번 월물 들어서 적극적으로 그 물량을 청산하면서 순매수로 일부 전환한 물량이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분명히 3월달, 12월달에 3월달로 넘어가는 이 스프레드 물량에서 긍정적인 요인을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3월물의 스프레드가 개선된다라는 것은 결국은 프로그램 매수가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매수, 아까 말씀드렸던 공매도의 청산, 이런 것들이 대부분 배당을 주는 혹은 배당을 줄 수 있는 대형주들에게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공매도가 많았던 CJ 제일제당이라든지 네이버
현대글로비스, 동아ST, SK 이런 종목군들의 추가적인 강세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한 가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 수익률이 높은 것이 아니라 상대 수익률이 높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수가 1% 오르면 이 종목들은 한 2% 정도 오른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셔야지 지수가 빠지는데도 뭐 이들 종목이 엄청나게 강세를 보이면서 크게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까지 예측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국내 증시 이야기 좀 더 해보도록 하죠.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예비인가가 발표가 됐고 카카오와 KT의 컨소시엄이 이번에 일단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컨소시엄에 어느 기업들이 좀 포함되어 있는지 그 기대감을 반영할 수 있을지가 궁금한데요. 어떠한 기업들이 일단 포함되어 있나요? 일단 준비된 그림으로 확인해 볼까요? 한국카카오은행 같은 경우에는 한국투자금융지주가 가장 높은 지분을 갖고 있고요. 카카오와 국민은행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K뱅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은행, GS리테일, KT, 다날, 하나생명보험 굉장히 다양한 업체들이 그것도 지분 관계도 굉장히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균일하게 좀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고요. 실제로 이들 내용을 보시면 카카오 쪽은 전반적으로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하는 시너지를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쪽 KT 쪽은 뭘 기대하고 있는 것이냐? 카카오톡이 이제 플랫폼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라면 반대로 이 KT 쪽은 회사별 시너지를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서비스 차이가 조금 있는 만큼 어느 쪽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분명히 우리가 좀 컨셉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양사 서비스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투자자들의 관점에서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주면서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네, 일단 우리가 좀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분명히 카카오톡이 지배적인 사업자인 거 맞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뭐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오르겠죠. 그런데 좀 길게 놓고 보게 되면 이렇게 온라인 쪽으로만 가는 것이 과연 좋은 거냐. 오프라인과 결합할 수 있으면 더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계산을 우리가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면 일본의 인터넷 전문은행들의 순이익이 세븐뱅크, 즉 세븐일레븐을 기점으로 오프라인까지 영역을 확장한 이쪽이 가장 순이익이 좋고 ROA도 가장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온라인만 기반으로 하는 카카오 쪽보다는 그리고 오프라인 쪽까지 같이 가고 있는, 그러니까 GS리테일의 오프라인을 같이 가져가려고 하는, 거기다 우리은행 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은행의 ATM도 같이 활용할 수 있다면 이 부분에서는 오히려 KT 쪽에 좀 더 무게를 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해외 사례에서도 확인된 내용이고요. 그래서 해외 사례가 국내에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겠지만 추이를 놓고 봤을 때는 카카오보다는 KT, 그 K뱅크 컨소시엄 쪽에 무게를 두시는 게 좀 더 좋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부수적으로 따라올 수 있는 뭐 보안 쪽이라든지 아니면 뭐 신용 정보 쪽이라든지 추심 정보 쪽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종목군들의 움직임도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양쪽 모두 피지라든지 벤 서비스를 빼는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제 항상 뭐 핀테크 하면 관련주로 얘기했던 뭐 한국사이버결제나 이런 종목군들의 전반적인 추이는 글쎄요 생각보다 굉장히 이제 탄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핀테크 관련주로 꼽았던 종목군들의 투자 전략을 조금은 달리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 정리하면 KT 쪽에 무게를 두시고 보안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신용정보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더 무게를 두시는 게 좋은 전략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12월 증시를 앞두고 다양한 이슈들을 분석해봤습니다. 국내 시장에 대한 이야기 조금 나눠봤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 이제 11월 마지막 시장에서는 어떠한 전략이 필요할지 오늘장 선전략에서 아주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